자, 182페이지부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는데요.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죠. 반드시 나오는데 이 처음에 그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용어가 돼야죠. 그죠? 용어.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주로 시험에 나오는 사례는 이런 사례가 나와요. 병이 갑에게 전에 1억 원을 빌려줘서 받을 돈이 있는데 갑이 돈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매 대금을 을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게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여기서 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약자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뭐죠? 낙약자라고 하고 을이 병에게 대금을 병은 우리가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하고요. 또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수익관계라고 하고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의 관계를 우리가 보상관계라고 하고 전에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었다. 병과 갑 간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한다. 그림 나와 있죠. 그죠?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요 보상관계는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교재는 흠결이라도 있죠.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준다. 물론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면 을은 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주겠죠.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했더라도 을은 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줄 거고 만약에 갑이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주지 않는다면 을은 뭘 행사할 수 있죠? 동시에 양면권 행사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갑이 등기해 주기 전까지는 너한테 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고요. 바로 영향을 주는데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라는 점이죠. 따라서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항상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어휘 표시 가장 매매에서 무효면 을은 병한테 매매 대금을 안 줘요.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죠? 따라서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준 것이 무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을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병한테 매매대금 지급하면 되고요. 또 이미 갑이 병에게 돈을 갚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을은 신경 쓰지 않고 병한테 직접 뭐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대가관계가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교재 이제 그림 설명드린 거고 2번 성립 요건 해가지고 1번 계약의 목적 뭐 제한이 없어요. 뭐 물권을 취득하든 채권을 취득하든 상관이 없고 2번 보상관계 해가지고 제3자의 수익이 약간이 존재할 거 무슨 말이죠? 매매대금을 을에게 줘라라는 특약이 존재해야 되고요. 3번 제3자는 계약 성립 시에 현존 특정되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보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보험회사에다가 생명보험을 가입하면 갑이 돌아가시면 보험금은 누가 받는 거죠? 갑의 가족들, 배우자나 자식들이 받잖아요. 그러면 보험계약도 대표적인 뭐임을 알 수 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제3자가 현존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얘가 갑이 죽을 당시 얘가 뭐를 해야 돼요? 태어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행받기 위해서는 제3자가 특정되고 뭐는 돼야 돼요? 현존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애가 태어나기 전에도 보험 계약할 수는 있지만 그 애가 보험금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해가지고 계약의 당사자 해가지고 1번, 2번에서 1번. 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고 병은 뭐가 아니죠?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 나오고요. 2번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항상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하고요. 3번 수익의 의사표시 전의 지위, 4번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 지인한데 한번 읽어보시되 핵심적인 이런 거죠. 병이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제 병은 을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고요. 또 만약에 을이 병에게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 그죠? 다만 유의하실 것은 요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지 병이 뭐는 아니죠? 당사자는 아니다. 따라서 병이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취소할 수는 없어요. 얘가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이하게 제3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당사자도 아니에요. 그죠? 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원상회복은 갑과 을이 할 문제인 거예요. 병이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요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원상회복은 누가요? 갑과 을이 할 문제지 병이 할 문제는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병이 돈을 받겠다라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요. 병의 권리를 뭐 할 수도 없냐면 소멸시킬 수도 없어요. 여기서 임의적이라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병이 내가 돈을 받겠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라 하더라도 갑은 사기를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가 되면 을은 병한테 대금을 안 줘요. 왜냐하면 사기에 의한 취소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니까요. 법정 취소잖아요. 그죠? 또 만약에 을이 갑에게 이행하지 않아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것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는 법정 해제인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합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임의적으로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말은 갑과 을의 합의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해제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이해하셔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취소도 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취소 해제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임의적으로 변경을 시키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 갑과 을의 합의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가 없고요. 갑과 을의 합의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5번 요약자의 지위가 나오고 낙약자의 지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판례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번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죠. 자, 185페이지 오시면 이제 계약에 소멸해가지고 계약에 뭐가 나오죠? 해제가 나옵니다. 그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인데 양이 많기 때문에 정리라고 교재를 좀 보자고요. 해제란 것은 뭐냐면요.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실효시킨다, 무효화시키는 게 해제예요. 그래서 해제란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해제라고 한다. 이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떠오르냐면 취소가 떠오르죠. 그죠? 취소. 그죠? 그러면 취소도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해제와 어떻게 해요? 같은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하고요.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합니다. 따라서 유효한 법률 행위를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해제다. 그럼 뭐예요? X에. 왜냐하면 해제는 뭐에만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은 취소는 계약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단독 행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해제는 계약만 할 수 있고 뭐에 대해서는요?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유가 다릅니다. 취소 사유는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취소는 요 네 가지 사유만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 취소 사유만 존재하고 다른 사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도 존재하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가 있고요. 또 해제는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시험 잘 나는데 잘 내고 잘 틀려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취소 사유를 뭐 할 수 없어요?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해외로 이민 갈까 말까 고민 중이니까 매도인이 그 내용을 적재요. 그래서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된 경우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뭐예요? 잘못된 계약이에요. 왜냐하면 취소는 네 가지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제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그 사유를 뭐 할 수 있어요? 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합의 해제는 있지만 합의 취소라는 건 없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네 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 안 쳤거든요. 근데 그 자손놈이 사기 당했다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뭐 했어요?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 취소는 무효죠. 사기 안 친 거니까. 그랬더니 을이 열받아가지고 이 자식이 사기도 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니만 아니 자식아 지도 갑이 을에게 강박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박을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뭐 했어요? 취소했어요. 계약은 합의
취소가 된다. X.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네 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고요. 양 당사자가 모두 취소했다는 이유로 합의 취소 계약이라는 건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에게 채무 불이행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했어요. 이건 무효입니다. 그죠? 근데 을도 니만하냐 짜시가 갑이 을에게 채무 불이행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무 불이행으로 을도 뭐예요? 해제했다면 요거는 뭐가 돼요? 합의 해제가 돼요. 왜냐하면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뿐만 아니라 쌍방 간의 합의로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취소는 법정 취소 사유만 존재하는 데 반해서 해제는 법정 해제 사유뿐만 아니라 약정 해제 사유, 합의 해제가 뭐죠? 존재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법정 해제 사유는 한 가지입니다.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제하면 채무 불이행이 떠오르고 채무 불이행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해제가 떠올라야 되고요. 채무 불이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게 뭐죠? 이행지체예요. 이행지체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첫째,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의미가 있는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정기행위가 뭐냐면 환갑잔치 때 쓰려고 떡을 맞췄어요. 환갑잔치 날까지는 와야죠. 그 다음에 와봐야 의미가 없죠. 이런 게 뭐예요? 정기행위.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결혼식 날까지는 와야죠.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죠. 이게 뭐예요? 정기행위. 이렇게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의미가 있는 행위가 정기행위죠. 따라서 결혼식 날 안 가져왔으면 그 다음날 와봤자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이 독촉,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데 노란색 쓸게요.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상대방이 안 하겠다고 연락이 없어요. 안 하겠다 놈한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최고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가 없다는 점, 이 두 가지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에게 동시 이행 항변권이 있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죠? 따라서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서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뭐가 돼요? 채무불이행이 되고 그래야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 있다는 걸 아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굳이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행기까지 뭐 할 필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달 말일 날 이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전화 가지고 안 하겠다고 하면
굳이 이달 말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오늘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행불능이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행불능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 없다는 점은 이행불능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이달 말일까지 했는데 오늘 불가능하게 됐어요. 굳이 이달일 말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죠.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은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굳이 저는 뭐 할 필요 없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할 필요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완전 이행이죠. 무슨 말이죠? 이행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둘로 나뉩니다. 추후에 나중에라도 완성이 가능하다면 지금은 불안정하지만 나중에라도 완성이 가능하다면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최고를 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하다면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뭐죠? 채무불이행입니다. 그 다음 몇 가지 이제 부수적인 것을 또 추가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네 번째, 채권자 수령지체죠. 채권자는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수령할 채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것도 뭐예요? 채무불이행이니까 이때는 누가 계약을 해지합니까?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데 이것도 불능이 아니라 뭐죠? 지체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래도 수령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사정 변경입니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해지할 수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내용을 보기 전에 부수적 채무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공과금 부담 특약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전기세 부담 특약을 했어요. 그런 거 많이 하죠, 그죠? 이달치까지는 제가 낼 테니까 다음 달치는 내세요, 뭐 이런 거. 그래서 5억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주기로 한 30만 원 전기세를 안 줘요. 그렇다는 이유로 5억짜리 매매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매일매일 전화해서 30만 원 달라고 뭐 할 수는 있어요? 지랄 걸릴 수는 있겠죠.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또 만약에 이 거지 같은 놈이 돈을 안 주는 바람에 내 돈으로 냈다면 그때는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다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험적으로 중요한 부수적 채무가 뭐가 있느냐?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뭐죠? 협력 의무죠. 이 협력 의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무슨 채무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협력을 일방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수채무가 뭐냐면 분묘 처리 특약이에요. 이건 언제 했죠? 분묘 기지권 할 때. 임야를 거래하면서
묘가 있는데 철거한다, 이장한다 같은 특이하게 없으면 뭐가 발생하죠? 분묘 기지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분묘를 이장하기로 뭐죠? 특약을 했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는 해지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이장을 강제하거나 내 돈으로 이장했으면 무엇은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주된 채무가 아니라 무슨 채무요? 부수적 채무를 이해합니다. 네 번째, 최근 판례인데요. 다운 계약서입니다. 다운 계약서 작성 특약 무효 유예요? 유효죠. 이제 우리 또 다음 주 또 하겠죠. 다다음 주 또 하겠지만 세금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따라서 유효해요. 유효하다는 말은 작성해 주기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작성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 해줘요. 안 해줬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있냐? 없다. 왜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하자 말이죠. 자, 교재 좀 보죠. 자, 의 나와 있고요. 구별 개념에서 합의 해제가 나와요. 합의 해제가 나오는데 합의 해제는 뭐예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해제하는 것이 합의 해제겠죠? 그죠? 그러면 밑에 박스로 나오는데 결론은 뭐예요? 이런 거 합의 해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뭐예요? 요건인 거죠. 그죠? 따라서 민법에 나와 있는 해제에 관한 규정은 합의 해제는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는다. 끝이죠. 2번 취소해가지고 박스 보시면 효력서면 일반주, 소급주, 소멸된다는 점은 어떻게 해요? 같다. 다만 적용 범위는 취소는 뭐죠? 법률행위고 해제는 뭐죠? 계약에만 인정된다는 말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발생 원인에서 취소는 뭐죠? 법정 취소 사유만 있다.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률 규정 법정 해제 사유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약정 해제 사유도 있다. 반환 범위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나와 있죠? 같은 말이에요. 우리 판례는 원상회복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니까 그냥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X가입표인데 꼭 X가입표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사기 강박의 경우에도 위법행위죠. 불법행위니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뭐 취소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해제는 할 수 있고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밑에 맨 밑에 건 뭐죠? 아예 없어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 나오는데 뭐 음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철회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을 우리가 뭐죠? 해제, 철회라고 하죠. 해제권에 발생해가지고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제에서 1, 뭐가 나오죠? 법정 해제 옆에 뭐가 나와요? 채무불이행. 그래서 법정 해제 사유는 뭐가 되는 거죠? 채무불이행 한 가지인데 1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뭐예요? 이행지체고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동그랑땡 1번과 2번은 뭐죠? 이행제체는 원칙적으로 채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고 다만 3번 해가지고 채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서 정기행위 뭐 할 필요 없어요? 채고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우측에 니은번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행의 의사를 표시했으면 뭐죠? 채고할 필요가 없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밑에 이거죠.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고 또 이행 또는 이행의 정의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디귿과 리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디귿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리을번도 중요하지 않은데 설명드리면 나오니까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을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서 5월 20일까지 갚아라라고 했다면 5월 20일이 도래했는데 안 갚으면 뭐가 되는 거죠?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날짜를 안 정했어요. 날짜를 안 정했으면 언제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죠? 날짜를 안 정했으면. 을이 갑에게 달라고 했는데 안 갚으면 뭐가 돼요?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죠. 그죠? 날짜를 안 정했으면. 따라서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무의 경우 상대방을 이행지체 빠뜨리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이행의 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행기가 안 정했으면 돈 달라고 채구했는데 안 갚아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채구라고 안 갚으면 이행지체가 되니까 해제하기 위해서 또다시 한 번 더 채구를 또 하고 그래서 이행하자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채구를 뭐 할 필요 없어요? 2번 할 필요 없고 한 번만 채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 이행불능 채구가 필요 없다고만 나와 있지만 중요합니다. 이행기가 뭐 할 필요 없어요? 도래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뭐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안 적었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을 계속해서 안 적고 있는데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겠죠. 그죠?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어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공부하고 있죠. 그죠? 책임은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뭐가 있는 경우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인 거죠. 왜냐하면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뭐가 없으면요? 고의, 과실이 없으면 그거는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이 아니라 뭐죠? 위험부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행불능이 되려면 채무불능이 되려면 채무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는 거 전자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해가지고 1.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채고를 해야 되고 2번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하다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채고할 필요가 없다. 4번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주의하실 것은 해제는 할 수는 없지만 이행의 강제는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근데 우리 교재는 두 가지만 나와 있는데 무엇도 가능하다고 이행 강제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부수적 채무가 뭐가 있느냐? 요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5번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이다. 요거죠. 채무자 측에서 수령을 채구하고 그래도 안 받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고 6번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가 나와 있는데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가입해요. 그냥 해제할 수가 없다. 이 결론이에요. 쓸데없는 것도 자세히 적어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저자분이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판례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는 없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판결문에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작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권을 인정한 판례가 단 한 개도 없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 어떤 얘기냐면 요러한 요건을 갖추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을 텐데 요 사건은 요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할 수는 없다. 이런 판례는 있어요. 그렇지만 요러한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는 판례는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사정 변경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판시하고 있냐면 거래의 안전보호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은 불리하면 해제예요. 땅을 팔았는데 땅값이 올라요? 그럼 판 사람이 뭐예요? 해제. 땅을 샀는데 땅값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산 사람이 뭐예요? 해제. 그래서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판례 가지고 복잡하게 나왔지만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네, 박스 밑에서 2번 해가지고 약정 해제가 나오죠. 약정 해제 나오는데 일단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해지사를 정할 수 있겠죠? 근데 약정 해제는 뭐가 아니죠?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그죠? 매수인이 해외에 이민 가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했다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별도로 뭘 청구할 수는 없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권 약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뭐 규제는 아직 안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돈을 안 줘요. 뭐 중독이든 뭐든. 그래서 5월 20일까지 이행해라. 5월 20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가 된다. 라고 정하는 걸 우리가 실권약관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하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조건인 거죠. 정지 조건일까요? 해제 조건일까요? 네, 정지 조건임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화살표 쫙 해가지고 뭐예요? 정지 조건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거는 뭐예요? 정지 조건. 효과가 없어지는 건 뭐죠? 해제 조건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되죠. 그 말은 해제라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정지 조건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만약 문제지문에서 해제되는 게 해제 조건이다 그러면 뭐예요? X예요. 해제되는 게 해제 조건이 아니고 해제되는 거라면 그것은 정지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실권 약관 옆에서 화살표 찍 해가지고 뭐죠? 정지 조건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6월 20날 이행하지 않는 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굳이 또다시 해제한다라고 상대방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이행하지 않는 것이 채무불이행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따라서 자동으로 뭐가 안 되겠어요? 해제가 안 되겠죠. 따라서 자동으로 해제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뭐죠?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잔금에 대한 실권, 약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은 자동으로 해제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요? 잔금의 지급과 등기소를 교부하는 것은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니까요.
그다음 맨 밑에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나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건 지우셔야 돼요. 이거는요. 뭐 엉뚱한 얘기예요. 그죠? 아니 이행하지 않는 건 당연히 뭐예요? 채무불이행이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따라서 이거는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별도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이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약속한 날 이행 안 했어요. 당연히 뭡니까? 채무불이행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사례니까 맨 밑에 줄은 잘못된 거니까 뭐예요? 지워버리셔야 되겠죠? 정리해볼게요.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을 뭐라 그러죠? 실권, 약관이라고 하는데 해제 조건이 아니라 무슨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고요.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해제한다고 별도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의사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뭐예요?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상대방이 이행 안 하는 것이 뭐여야 돼요? 채무불이행이어야 되고 채무불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시행범권이 뭐가 돼요? 소멸돼야 되기 때문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필요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3번 계약금 계약은 나중에 볼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판례 해가지고 4번과 5번이 있죠. 그죠? 5번 4번의 후반 보시면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5번 해가지고 읽어볼게요. 매순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순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 볼 수는 없다라는 말은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자면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뭐요? 해제가 된다. 따라서 해제한다고 뭐 할 필요 없어요? 말할 필요는 없지만 동시에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뭐죠? 필요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제권의 행사에서 행사 방법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라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지만 해제권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읽어볼까요? 2번 다만 이렇게 나오죠. 최고 기간 내 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표시 가로 계약 체결 시 약정 일방의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 최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 곳 한다는 조건부이게 이게 뭐예요? 실권 약관이잖아요. 무슨 조건이라고요? 정지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되는 것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임을요? 정지 조건임을 주의하시 바라고 이게 따로 나와 있는 건 저자분 좀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3번 해제도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고요. 이번 해제권의 불가분성인데 간단하죠. 해제는 부정적인 거죠. 따라서 전원이 해야 되고요. 또 해제가 부정적인 것이라면 해제권이 소멸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만 없어지면 해제권을 해제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1인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그 논리고요. 맨 밑에 배제 특약 가능해서 나와 있죠.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나요? 해제에 관한 배제 특약 하나 이렇게 외워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 다 뭐예요? 임의규정. 왜요? 계약 자유의 원칙상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규정은 다 뭐라고요? 임의규정이다. 그래서 오늘 했던 뭐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니 뭐 위험부담이니 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니 해지니 뭐니 다 뭐예요? 임의규정이니까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90페이지입니다. 해제 효과죠. 여기입니다.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뭘 해야 돼요? 원상 회복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원상 회복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갑소유 A 토지에 대해서 5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 해가지고 3억 원을 지급했는데 나머지 2억 원 잔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자 돈 안 줬으니 죠 따라서 갑은 잔금이 안 줬다는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고요.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원상 회복해야죠. 그럼 갑은 을로부터 받은 3억 원을 돌려줍니다. 뭘 붙여야 돼요? 이자를 붙여야 돼요.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한 놈은 을인데 왜 갑이 이자를 붙이지? 이거를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다시 말하면 잘못하든 안 하든 간에 돌려줄 돈이 뭐면요?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여야 돼요? 이자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자만 이자를 붙이는 것도 아니고 둘 다 돌려줄 돈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여야 돼요? 이자를 붙여야 된다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해배상을 별도로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은 을로부터 3억을 돌려주되 뭐까지 붙여서요? 이자까지 붙여서. 그 대신 갑은 을에게 뭘 청구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요. 여기서 손해는 무슨 이익 배상이냐면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요 제3자에 대해서는 좀 특이한데 취소와 다른데 우리 판례는 해제하기 전에 제3자와 해제 후에 제3자를 나눕니다. 만약에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요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어떻게 보호가 되지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고요. 악이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교재 보죠. 원상회복해서 2번 금전은 뭘 붙입니까? 이자를 붙인다. 3번 별도로 또 무엇을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익배상이라고요? 이익배상. 규제 없으니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4번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생관계다. 왜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뭐죠? 동생관계니까요. 5번 소유권의 제한에서 제3자를 보호해가지고 1번과 2번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 뭐냐면 요거죠. 해제하기 전이면 선악불문하고 뭘 받아요? 보호받지만 해제 후이면 뭐이지만요? 선이어야지만 보호받는다는 말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거죠. 끝이죠. 판례도 일단은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해제권에 소멸해가지고 일반적 소멸원인에서 이행을 하면 해제권이 뭐죠? 소멸된다. 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거죠? 채무불이행에서 해제하려는 겁니까? 2번 해제권의 실효 의미가 있고 없고 3번 해제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뭐에 걸리죠? 제척기간에 걸리고요. 10년이고 4번 물론 해제권 뭐 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해제권의 투기한 소멸 원인해 가지고 1번 상대방이 최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제권 행사하지 못하면 해제권이 소멸되고요. 2. 해제권자가 스스로 목종을 훼손, 가공, 가저해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처하면 해제권이 소멸하고요. 3. 해제권의 불가분성이라는 건 뭐죠?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도 해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계약의 해지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계속적 계약입니다.
우리 시험법에서 대표적인 계속지역 계약은 뭐냐면 임대차죠.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미래에 향할 그 효과를 없애는 의사표시를 우리가 해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지란 소급표가 없습니다. 장래 향할 그 효과를 없애는 걸 우리가 뭐죠? 해지라고 해요. 따라서 해지는 과거로 돌아가서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해지한 후에는 굳이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쌍방 간의 당사자 간의 관계를 청산해 줘야 될 의무는 있고요. 또 해지 사유에 따라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는 가능합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었죠? 해지할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뭐 임대차 같은 계속적 계약은 중간에 사정이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사정 변경 이유로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는 안 배우죠. 어디서 배워요? 임대차에서 따로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교재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계약법 강론에서 매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